안녕하십니까. 김근영입니다. 제가 여기가 대한민국인데 보이세요? 예. 여기는 이제 뉴욕이에요. 제가 뉴욕에 있는 스토니브룩에서 학위를 했고요. 여기서 바로 또 넘어가면 여긴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연구원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연구원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자, 제가 이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뭘까요? 크게! 지구는 둥글다. 맞아요. 제가 한 방향으로만 갔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를 몸소 체험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워밍업 퀴즈였어요. 자, 오늘 제목이 물리로 그리는 우주 크로키인데요. 크로키가 뭔가요? 크로키. 크로키. 자, 크로키는 이게 안 넘어가네. 잠깐만요. 크로키는 아주 어떤 사물의 특징을 잡아가지고 간단히 그리는 그림이에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30초 만에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사람을 그리는데 되게 잘 그리죠. 이걸 이 사람의 아주 자세한 부분을 그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특징만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의 형태를 굉장히 빠르게 그린 그림을 크로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강연에서 얘기할 것은 우주의 모습에 대한 크로키를 할 건데 그걸 물리를 바탕으로 할 거예요. 여러 가지 걸 바탕으로 할 수 있겠죠. 자, 크로키 잠깐 연습해 볼게요. 이건 뭐로 보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신기하죠? 정말 대충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을 그린 그 사람은 피카소. 여기 잘 보면 여기 피카소예요. 자, 그럼 이 개그림의 가격은? 1조. 거의 비슷했어. 900억이래요. 900억. 요 그림이. 네, 요 그림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딱 보시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루이 카스텔이라고 골프용품 에서 이 상표를 쓰고 있는데 상표권에 문제가 있느냐는데 별 문제가 없대요. 이건 뭐로 보여요? 소. 그렇지. 자, 피카소가 이 소를 처음에 이렇게 그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약간 소처럼 그렸죠. 근데 이렇게 연습을 좀 더 한 거예요. 뭘 빼도 되느냐, 뭘 빼도 소가 남아 있을까, 뭘 빼도 소가 남아 있을까. 그래서 빼다 보니 이게 소가 된 거예요. 피카소가 다 그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고 싶다는 뜻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건 퀴즈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최악의 과학자는 땡땡땡이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땡땡땡은 과학자가 아닌 땡땡땡이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걸 잘 생각해 보면 힌트가 다 있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면 맞을까? 크로키. 크로키를 그리는 사람은? 자, 힌트. 영어 힌트. 예술가. 맞습니다. 예술가. 자,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다. 오늘 강연 중에 예술 작품이 몇 개 더 나올 겁니다. 자, 물리로 그리는 우주 크로키를 시작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강연을 통틀어서 하고 싶은 질문은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딱 보면 고갱 스타일이죠. 예, 고갱 맞아요. 고갱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우리의 제목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자, 보면 여기 갓난아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서 이제 사과도 따고 돈도 벌고 해야 되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여기 노인이 있습니다.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자, 아까 굉장히 멋진 답이 나왔는데 여기는 어딜까요? 아까 목욕탕 나오셨는데 예전 제가 어딘가에서 강연할 때 찜질방 나왔어요. 찜질방. 정말 좋은 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 그린 위치랑 비슷해요. 여기는 어디냐면 또 다른 힌트인데 힌트가 아니죠. 너무 어렵죠. 아이돌 그룹인데 2012년에서 18년까지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혹시 타이티라는 그룹이었어요. 타이티. 그래서 타이티 섬이에요. 아까 거기가 타이티 섬.
이런 섬이죠. 이렇게 굉장히 멋진 섬이에요. 물도 굉장히 맑고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찜질방이나 목욕탕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입고 다니기도 하겠죠. 이게 타히티 섬의 여인들 해서 고갱이 그린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 좋고 뭐 별로 걱정 없는 데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편안한 질문, 세상 살기 편한 질문.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좀 철학적인 질문. 근데 우리가 보면 어렸을 때 여러분들 정도 나이 때는 그런 질문을 한 번씩을 하는데 이제 입시철 들어가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시험 봐야 되니까 그런 질문 잠시 접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겠지만 어른이 되면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해져요. 지금 학교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 근데 초등학생이니까 아직 경쟁이 뭔지에 대해서 별로 감이 없을 수도 있겠네. 여기 대부분이 초등학생인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현대인들만 궁금한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신화나 고전을 통해서 도대체 우주가 뭐냐, 우주의 모습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그림도 그렸어요. 하늘에 별이 있으니까 하늘에 장막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별들이 막 걸려 있는 건데 내가 한쪽 끝으로 쭉 가다 보면 그 장막을 만날 수 있을 거고 그 장막을 뚫고 나가면 여기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는 상상이죠. 요거는 지구가 여기 있는데 지구가 바다가 있다는 게 우리 관찰이 되고 태양과 달이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걸려 있고 이게 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기 안 보이는 세상에 이제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뭐 하느님이 계시든 부처님이 계시든 뭐 다른 분이 계시든 취향에 따라서 여기 계실 수 있겠죠. 이거는 어떤 거인이 지구를 이렇게 떠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집트인데 또 거인이죠. 여기 별들이 거인 배에 이렇게 달려 있고 사람들은 여기 살고 있고요. 여기는 인도 쪽인 것 같은데 큰 거북이 위에 코끼리가 그 코끼리가 지구를 떠받들고 있고 옛날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도대체 세상이 뭔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우주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해와 달이 있다. 좋아요. 공통점이 많아. 비과학적이다. 그것도 공통점이에요. 둥글지 않다? 둥근데? 요건 안 둥근다. 뭐라고? 많이 다르다. 그래요. 다 답이에요. 다 답. 다 답인데 내가 하고 싶은 답은 정상 우주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정상 그러면 마치 하나는 이건 정상이고 다른 건 비정상이고 막 이런 것 같죠. 그런 정상 비정상의 정상이 아니고 정지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변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항상 이러고 있을 것 같죠. 이 사람은 좀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서 내려놓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대로 있다는 우주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우주가 변한다라는 거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우주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그럴 때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변하는 우주가 좋은가 변하지 않는 우주가 좋은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철학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우주가 변하면 좋겠어요? 안 변하면 좋겠어요? 안 변하면? 그렇지. 공부에 관심이 많구나. 맞아요. 안 변하면 관찰하기 좋지. 옛날 사람들은 뭔가 완전한 걸 좋아했어요. 변하지 않고 순수하고 영원하고. 그러니까 우주가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우주는 변한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제 빅뱅이 있었죠, 예전에. 그렇게 좋은 사진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예전에는 참 좋은 사진이었는데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무슨 뜻이죠? 한정판. 몇 번 없다는 얘기죠. 빅뱅이 정말 몇 번 없을까? 세상에 빅뱅이 한 번이었을까요? 모르죠.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대충 느낌은 이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빅뱅에서 빵 세상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단순한 세상이 있다가 이게 점점 진화를 해서 지구도 있고 우주도 있고 별도 있고 하는 어떤 복잡한 세상으로 변했어요. 이게 현재 우주에 대한 우리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질문의 취지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그리고 이 질문은 특별히 여기 오신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빅뱅 이전에는
소방차가 있었어요. 소방차. 자, 이거 소방차 누군지 알아요? 학생들 어떻게 알아? 이분들이 요즘 이런 건 안 하는데 뭐 연애 프로에는 나오나 보죠?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이런 엄청난 그룹이었어요. 예전에 군무가 없던 시절에 이렇게 칼군무를 하던. 빅뱅 이후는 이건 어린이들을 위한 질문. BTS가 있었죠. BTS는 소리도 더 크네. 자, 이것만 계속 듣고 있었으면 좋겠죠. 아니야? 빨리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다시 공부하러 옵시다. 자, 빅뱅 이전에는 소방차, 이후에는 BTS. 오케이? 오늘 그것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었냐면 이거 하고 있었어요. 질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빅뱅이라고 해서 우주의 시작이 있는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사실 이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올해에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리 우주론 빅뱅. 그래서 이 사람이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잘하셔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이 두 분은 빅뱅은 아니지만 태양계 밖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구 같은 별을 찾았다. 최초로 1995년 10월에 그 전에는 지구 같은 별이 세상에 또 있을까 궁금해했었는데 이분들이 최초로 찾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찾으니까 그것에 힘입어서 그 이후에 약 4,000개 정도가 발견이 됐대요.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우리 지구와 비슷한 별들이 4,000개가 발견이 된 거니까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별들 중에 별이 아니죠. 그 행성 중에 왠지 외계인 지구인이랑 비슷한 사람이 하나쯤 있었으면 혹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뭐냐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발견이 되면. 자, 세속적인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면 가계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돼요. 노벨상 상금이 있죠. 상금이 얼마일까요? 많이 들었네. 거의 비슷하네. 맞아요. 그때 환율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번에 환율은 12억 7천만 원. 12억 7천.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노벨상 받으면 가계에 도움이 돼요. 여기 이분이 6억 정도, 이 두 분이 3억씩 가졌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혼자 한 거고 둘이 한 거니까. 공평하죠? 근데 사실 이 빅뱅 우주론의 저분이 노벨상을 받긴 받았는데 저분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빅뱅 우주론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그 시초. 여러분이 있겠죠. 근데 최초로 그 관측을 한 사람은 이제 허블이에요. 허블이 뭘 했냐면 우주를 이렇게 쳐다보고 은하를 관찰하다가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멀어진다라는 것을 관찰을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보다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진다라는 거는 이런 풍선처럼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발견을 했고요. 이것도 좀 약간 아주 최신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허블의 법칙이라 그래요.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도망간다. 근데 최근에 이게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오케이. 이걸 좀 얘기해 볼게요.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사람인데요. 벨기에 천문학자이자 성직자, 신부예요. 신부, 가톨릭 신부. 원래 1929년에 허블이 처음에 그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분은 2년 먼저 1927년에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빅뱅이어야 한다. 우주는 팽창해야 된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 논문을 좀 유명한 데 내야 되는데 벨기에 사람이다 보니 벨기에에 있는 저널에다가 논문에다가 프랑스 말로 써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28년에 라이덴은 이제 네덜란드예요. 거기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허블을 만났대요. 근데 1년 있다가 허블이 그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겠다. 르메트르가 너무 억울하겠다.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작년 10월 26일 날 국제천문연맹에서 투표를 해서 허블의 법칙으로 하는 게 좋겠냐,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으로 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78%가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하자 해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모르겠죠. 이미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어쨌든 허블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우주관을 바꿔놓은 거예요.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르메트르랑 같이 공평하게 하자면. 근데 왜 노벨상을 못 받았을까? 죽어서. 맞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자, 그때 당시에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관측하는 걸 물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물리는 좀 더 어려워야 되지 않나. 그냥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은하가 멀어지네. 이게 어떻게 노벨 물리학상이냐. 근데 노벨 천문학상을 줄 수 있는데 그때는 천문학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일을 하긴 했는데 줄 수가 없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 이게 물리 우주론, 이분이 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한 관측 사실을 바탕으로 이걸 물리적인 이론을 세워서 정말 이론으로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업적이 물리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물리 우주론이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대충 이런 그림입니다. 빅뱅이 있고요. 여기서 꽝 터져서 세상이 쫙 팽창을 해나가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우주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구조가 별로 없고 아주 조그만 알갱이들이 있었는데 그 알갱이들을 우리가 쿼크라 그래요. 쿼크. 쿼크들이 있던 세상에서 우주가 시작된 지 약 3분이 있다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긴 이후에 38만 년이 있다가 중성 원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10억 년이 있다가 별과 은하계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 된 거죠?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죠. 엄청 오래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자, 아까 조그만 알갱이라고 했으니까 알갱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분자라 그래요. 여기 색깔 예쁘게 생긴 애들이 다 분자인데 얘들을 잘 모아놓은 거죠. 근데 얘들을 쪼개면 조그만한 분자들이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원자들이 되죠. 요거를 또 원자를 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원자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등학생도 아나? 원자핵이랑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는? 자, 여러분들이 손톱이 있죠? 손톱 정도의 크기가 원자핵이라 그러면 전자는 어디 있을까? 전자는 여기서 100km 떨어진 데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조금 거짓말한 것 같아요. 100m 떨어진 데 있어요. 키로가 아니고 100m 떨어진 데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우리 원자가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원자 핵을 또 쪼개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원자 핵을 쪼개면 그 안에 그 얘기하기 전에 원자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원자를 보여드리면 원자 지금까지 본 적 아무도 없죠? 이게 원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영화예요. 원자로 이렇게 영화를 만든 거예요. 원자로. 신기하죠? 이게 현대 기술이에요. 원자 하나하나를 움직여가지고 정지된 사진들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원자 보여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원자 핵을 더 들어가 보면은 이 안에 아까 말한 쿼크라는 아주 더 작은 입자들이 있고, 그 쿼크들은 어떤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계속 쪼개면 뭐가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계속 쪼개면 현재 과학은, 현재 물리학은 쿼크까지는 발견을 했지만 그 밑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현대 이 입자 물리학 현상의 이제 표준 모형이라고 해서 노벨상이 제가 몇 개만 추렸는데도 이만큼 나왔어요.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더 있어요. 근데 대충 아주 대표적인 것만 추려도 이렇게 많은 노벨상이 쌓여서 우리가 이 쿼크들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중에 가장 최근의 노벨상은 뭘까? 가장 최근 거. 2013년에 힉스 입자가 발견됐다는 얘기 있었죠. 힉스가 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하죠. 자, 그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요 근방에서 쿼크라는 애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는 가장 작은 알맹이들만 있었어요. 쿼크라는 알맹이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뭉쳐져서 점점점 큰 것들로 바뀌는데 여기까지 오다 보면 이제 별도 생기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다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빅뱅에서 왔고 우리는 누구냐? 이 얘기를 아직 좀 더 해야 되는데 아까 원자 이게 주기율표죠. 여기 몇 개 있어요? 몇 개? 118개. 118개의 원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인간이 만든 게 있고 자연이 만든 게 있죠. 자, 자연이 만든 거는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아까 쿼크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쿼크가 중성자, 양성자가 됐다는 것까지 됐고 중성 원자가 생겼다는 것까지 됐는데 그거는 아주 작은 가벼운 원자들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정말 100개 정도에 해당되는 원자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죠? 별. 별이 만들었죠? 별이 어떻게 만들었지?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원래는 이제 가스같이 조그마한 중성 원자들이 중력은 항상 서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계속 뭉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청소 안 하고 좀 오래 있으면 먼지들이 뭉치죠? 그래서 뭉치들이 점점 뭉쳐서 뭉치다 보면은 계속 눌리잖아요. 계속 눌리면 그 별의 중앙에 있는 애들이 점점점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압축이 되면서 더 무거운 원자들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무거운 원자들을 만들어서 철까지 만들 수 있어요. 별 안에서. 철까지 만들면 그 다음에 더 무거운 건 어떻게 되느냐? 그 별이 폭발하면서 더 무거운 거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많은 주기율표의 대부분의 원자, 약 거의 100개에 해당되는 원자들이 별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를 알아낸 공로로 이제 뭐 두 분만 노력한 건 아니지만 관련된 노벨상이 이제 2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대충 생각해봐도 어떻게 원자를 만들었을까? 자, 그래서 이 주기율표는 아까 그림과 다른 관점에서 본 주기율표예요. 똑같은 주기율표인데 색깔에 따라서 보시면은 요런 색은 빅뱅 초기에 만든 거고, 그다음에 요 중에서 제일 색깔이 많은 요 녹색, 요색 말고 두 번째 녹색은 큰 별에서 안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색깔이 더 짙은 것, 요 빨간색 같은 거는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어디서 만들었느냐? 일단 맨메이드, 이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지 않았으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별에서 온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몸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자로 이루어졌으면 제 오른손과 제 왼손이 있는데 제 오른손에 있는 이 뭐 탄소 원자라든가 이런 것과 제 왼손에 있는 탄소 원자는 아주 오래전에 다른 별에 있다가 저한테 온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우주의 어떤 쓰레기들이 다 모여서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우주의 어떤 알갱이들은 다른 별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 몸의 일부는 이 별, 제 몸의 일부는 또 다른 별에서 왔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원자들은 다 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다 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건 뭐냐면 요 근처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별 은하계 약 10억 년 전에.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졌느냐? 10억 년 전에.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10억 년도 훨씬 더 전에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 별을 만든 애들은 또 그 전에 있었으니까. 다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138억 년짜리예요. 그만큼 오래된 거예요. 이 모든 거를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막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해보니 빅뱅이 있었군. 생각해보니 별이 세상을 만들었을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자세히 잘 보는 게 중요한데 허블이 했던 것처럼 우주를 이렇게 열심히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관찰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아주 유명한 문제죠. 이 색깔이 어떻게 보이느냐.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이게 제 눈에는 이게 황금색의 흰색으로 보여요. 동의한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나? 이 상황에서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 근데 이거 말고 약간 파랑색의 검정으로 보인다. 제가 굉장히 마이너스. 제가 여러분 대부분이 다 황금. 내 편이 있어요? 황금색의 흰색. 몇 분 계셔서 다행입니다. 자, 이게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금색의 흰색이 76%, 그다음에 파란색의 검정색이 24%인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조사가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보이나? 어쨌든 포인트는 같은 그림을 보고 다른 색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마다 눈에서 인식하는 색감의 정도가 달라서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설이 있고, 또 다른 설은 사람이 이걸 해석할 때 뇌에서 해석 작용을 한번 거쳐야 되는데 이게 어둡다고 생각하나 밝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좀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설이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관찰한 것 자체를 그냥 믿으면 안 된다.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중간에 해석 과정에서. 그게 이제 이것의 중요한 점이고요. 자, 예술이 된 과학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그린 그림을 뭐라 그러죠? 점묘화. 왜 점묘화가 유명하지? 왜 이렇게 하지? 왜 그랬을까? 왜 그냥 그리지? 왜 점을 찍었을까요? 심심해서. 밝기를 표현하게. 자, 어떤 설이 있냐면 뭐 제 전공이 아니니까 제가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떤 설이 있느냐?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색깔을 섞으면 색은 탁해져요. 근데 빛을 섞으면 밝아지죠. 그래서 원하는 색을 표현하는데 밝게 표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점을 찍어서 물감을 섞지 말고 도화지에다가 예를 들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점을 땅땅땅땅 찍어요. 그다음에 내가 그걸 멀리서 보면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오면서 내 눈에서 섞여요. 빛으로 섞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밝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표현하려고 물감을 섞었더니 이게 탁해지고 어두워지고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이 밝음을 표현할까? 그러다가 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게 점묘법이에요. 그 인상파들이 그런 걸 주로 좋아했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현대에도 많이 쓰고 있죠. 요 전광판. 전광판은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아주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점묘법이에요. 전광판이 쓰고 있는 게 바로 점묘법이에요. 어쨌든 이건 본다라는 거는 본 다음에 그 해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유명한 질문이죠. 자, 본다라는 걸 계속 물어보는데 투명 인간이 볼 수 있는가? 그러면 못 봐. 왜? 자, 진짜 질문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건 거의 다 알아요, 이제. 진짜 질문은 뭐냐면 투명 인간이 그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볼까? 투명 인간인데 볼 수 있는 방법. 자, 이건 투명 인간이죠. 이런 영화 알아요? 투명 인간인데 볼 수 있는 방법의 힌트는 이거예요. 그렇지. 딱 보면 요즘은 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이건 지금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가 이 여자를 보고 있고 여자는 못 봐요. 그죠? 근데 누군가는 다 잘 보고 있어. 왜냐하면 적외선으로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는 빛이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왜 투명인간은 못 보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투명인간이 뭘 보려면 빛을 흡수를 해야 돼요. 흡수를 해서 내 망막에 어느 정도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본다고 말하는 순간 벌써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인간이 될 수가 없죠. 이게 아까 투명인간이 못 본다의 이유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 투명인간이 적외선으로 뭘 본다면 당연히 적외선은 내 눈에 걸리겠지만 적외선의 그림자가 생기겠지만 여러분들은 적외선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인간이 만약에 적외선이나 자외선이나 이런 걸로 보면 세상을 볼 수 있고 나는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 얘기는 어디서 안 들어봤을 거야.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느냐?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장에 따라서 하나 보시면 파장이 이렇게 짧은 거, 이렇게 생긴 거를 감마선이라고 그래요. 거의 안 보이죠? 요거 X선,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요게 UV, 요게 이제 가시광선, 요게 적외선, 요게 여러분들 음식 데우는 마이크로웨이브, 요게 라디오 듣는 라디오파.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뭘로 보느냐? 우리 눈은 가시광선밖에 못 보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 방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방에서 보는 거는 다 가시광선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굉장히 복잡한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막 엄청난 애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죠. 그랬으면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 게 행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핸드폰 쓰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이미 빛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태양인데 오른쪽은 눈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입니다.
왼쪽은 엑스레이로 본 태양이에요. 난리 났죠? 태양은 절대 고요하지 않아요. 딱 보면 고요한 것 같지만 이 안에 1초에 1쪽의 핵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그거를 엑스레이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관련된 질문입니다. 밤하늘이 어두워요? 왜 어둡지 않지? 아니라고 했으면. 전등 다 없앴어. 그래도 그러면 어두운가? 달도 없앴어. 그럼 어두운가? 별 다 내가 없앴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치워버렸어요. 그럼 어둡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얘기한 게 뭐냐? 뭘로 볼 거냐?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어둡다가 답,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어두운 게 답이에요. 그런데 뭘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일단 이게 뭔지 알겠어요? 이게? 왜 달걀 같이 생긴 걸 그려놨지? 자, 지구를 그릴 때 지구가 동그랗죠? 구 모양. 이 뒤편을 뒤편까지 같이 그리고 싶은데 여기밖에 못 그릴 때 여기를 뒤편을 한꺼번에 그리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죠. 뒤를 딱 잘라서 넓게 펼치면 이렇게 보면은 지구 뒷면까지 그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구가 구 모양이니까 하늘 사진을 쫙 찍는데 동글동글한데 내가 이 뒤편도 보고 싶다 그러면 딱 잘라서 타원형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유명한 그림은 사실은 요 그림을 잘라 그린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이 지도 많이 봤죠? 이 지도는 사실 이걸 잘라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은 이렇게 보여요. 이걸 뭘로 봐야 되느냐? 마이크로웨이브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 데우는 거 그런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정도 마이크로웨이브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왜 갑자기 색깔이 있느냐? 색깔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색깔을 칠한 거죠. 정말 저 색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예전에 1965년에 이 두 사람은 물리학자가 아니에요. 물리학자가 아니고 이 전파 기술자인데 굉장히 좋은 안테나를 만들고 싶었어요. 아주 좋은 안테나를 만들고 싶어서 좋은 안테나라는 얘기는 잡음이 없는 거예요. 그 잡음을 막 없애고 싶어서 노력을 하던데 아무리 해도 안 없어지는 잡음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옆 동네에 있던 물리학자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만약에 세상이 빅뱅이 이론이 맞다면 전 우주에서부터 오는 아주 마이크로웨이브가 균일한 마이크로웨이브가 있어야 된다는 이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검증하고 싶어서 그러면 안테나를 만들어서 전 우주를 한번 내가 다 찾아봐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딱 듣고 내가 지금 발견한 게 그건가? 그래서 그건가 보다 하고 발표를 했더니 그게 바로 그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던 물리학자가 지금 손해를 봤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78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근데 요게 사실 정말 자세히 보면 정말 똑같은 색이 아니고 정말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른 색들이 보일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지표상에서 관찰을 했기 때문에 잡음이 너무 많죠. 다른 대기권 때문에 좀 못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주에다가 위성을 쏴서 다시 하늘을 쫙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모양이 생겼어요. 요 가운데 빨간 거는 우리 은하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같은 온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노벨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더 좋은 망원경을 올려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더 정밀하죠. 2013년에 더 좋은 망원경을 올려서 찍었더니 더 정밀하게 됐어요. 이 두 개는 노벨상을 안 줘요. 왜냐? 노벨상은 항상 처음 한 사람한테 주니까. 처음 발견한 사람 노벨상 주고, 그 다음에 요 울퉁불퉁한 모양이 있다라고 발견한 사람 노벨상 주고, 그 다음에 더 잘한 거는 그냥 잘했다. 노벨상은 안 주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자, 이거 동영상을 하나 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우리 은하계에서 지금 지구가 어디 있느냐? 지구가 여기 있어요. 그럼 지구를 딱 둘러싸서 구형을 만든 다음에 녹색으로 격자를 만들어서 각 격자마다 관찰을 하는 거예요. 빛이 마이크로웨이브가 어떻게 오는구나. 격자를 만들어 관찰을 한 다음에 요거를 딱 펼치면 계란 모양이 되죠. 그래서 어떤 빛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어떤 빛으로 볼 것이냐. 다 다른 모양이죠. 요게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로 본 거예요. 더 잘 본다는 얘기를 이렇게 올리면 더 구조가 잘 보이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 모양을 보통 신의 지문이라 그래요. 신의 지문. 뭔가 우리가 신의 뜻을 찾았다. 그래서 대충 어떤 스토리냐면 요 그림을 관찰을 잘 한 다음에 이걸 지문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물리 이론이 만들어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딱 맞는 지문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 이론이 이것을 바로 예상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것을 예상했다. 그래서 그 물리 이론을 빅뱅, 아까 물리 우주론이라 그래요.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뭘 했느냐? 빅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쿼크라는 물질들이 있었고 3분 있다 양성자, 중성자 만들었고 여기 중성원자 38만 년에서 중성원자 여기서의 사진이에요. 아까 그 사진은 멀리 있는 여기서의 모습을 찍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를 38만 년까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볼 거냐? 더 옛날 건 어떻게 볼 거냐? 이거는 201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뭐죠? 중력파. 중력파가 있죠. 중력파를 이용해서 꽝 하고 터졌을 거 아니에요. 빅뱅 때. 그럼 그 꽝한 진동이 있겠죠. 그게 중력파예요. 그래서 중력파로 이 내부를 관찰할 수 있어요. 또 이 안을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가까이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작은 거 보려면 현미경이죠. 이거 뭐게? 적혈구, 백혈구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거 보려면 더 작은 거 보려면 이게 사실 전자명으로 본 거야. 자, 두들겨 깨면 돼요. 맞습니다. 두들겨 깨려면 가속기가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선에 있는 가속기예요. 선은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스위스고 여기가 프랑스인데요. 하얀색이 국경이고요. 요 동그란 것이 가속기예요. 그 가속기에서 어떤 입자들을 돌려서 충돌을 시키는데 요게 알프스 산맥이에요. 나폴레옹이 넘어간. 얼마나 크냐? 우리가 여기 있어요. 지금 디자인 센터 여기 있죠? 자, 가속기를 내가 디자인 센터에서 출발을 하면 어디까지 갈까? 아까 그 가속기. 엄청 커요. 부산대학교까지 가요. 요 정도 돼요. 이게 둘레가 27km예요. 27km짜리. 그래서 땅 밑에 있어요. 약 100m 밑에다가 숨겨놔서 뚫고 27km짜리 돌리는 건데 대충 시설이 이렇게 보여요.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생겼죠. 엄청 크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두 개의 입자를 가속을 시켜요. 이건 120, 처음에 1단 기어, 그 다음에 2단 기어 더 빨리 돌리고 그 다음에 3단 기어까지 돌리고 요 27km짜리가 마지막 4단 기어. 그래서 속력을 올리면 27km. 거의 빛의 속도의 0.9999 하는 거의 빛의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안에 가속되는 애가 보이는데 이게 왜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엄청 빨리 달린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충돌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난리 났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자료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요거를 다 분석해서 옛날 우주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요 정도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가속기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봤죠? 코스믹 칼렌더라고 해서 우주의 나이가 총 138억 년인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1년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1년으로 만들면 한 달이 약 12억 년이고 하루가 약 4천만 년이에요. 그러면 이 달력에서 태양이 생긴 건 8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세포가 생긴 게 9월이면 공룡은 언제 태어났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공룡이 태어나서 언제 멸망했냐면 29일 날 멸망했어요. 12월 29일. 그러면 인류는 언제 태어났을까? 31일 정도만 해도 고맙죠. 31일에 밤 11시 59분 한 50초 정도? 59분 아니 11시 59분 50초 맞네. 우리 한 10초밖에 안 산 거예요. 이 달력에서 봤을 때. 인간이 정말 별게 아니에요. 138억 년 달력으로 봤더니 10초 살았다.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넘어갈게요.
아까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고 했죠? 2011년 노벨 물리학상에 의하면 이건 더 빨리 팽창할 거예요. 팽창하게 되면 점점 추워지겠죠. 그래서 지구는 우주는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죠? 왜 걱정 안 해도 되죠? 50억 년만 있으면 태양이 지구를 삼킬 거예요. 태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50억 년 있다가 지구를 삼킬 건데 여러분들은 역시 걱정 안 해도 되죠? 50억 년 동안 살긴 힘드니까. 뭐 그 전에 어딘가로 우리가 가겠지.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말고. 자, 50억 년 이후를 걱정하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자, 오늘 질문은 어디서 왔고 누구고 어디로 가느냐? 이거 보여요? 이거 여기서 잘 보여요, 얘가? 뭐지? 터미네이터.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지금까지 인간의 우주의 역사,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그걸 바탕으로 겨우 10초 산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인간의 정의도 좀 애매해졌어요. 우리가 로봇팔도 만들고 뭐 아픈 데는 뭐 대충 갈아 끼고 살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이 됐어요. 현재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질문에서 이제 미래로 갈 때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뭐냐를 우리 스스로 또 다시 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재밌는 세상이에요. 감사합니다.